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세계사 산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세계사 산책을 하면서 제가 이 전쟁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전쟁은 피해야 하지만은 국가가 있으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또 국경을 서로 맞대고 있으면 꼭 국가끼리 서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은 피해야 되겠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전쟁입니다. 인간은 전쟁을 하는 동물입니다. 전쟁을. 물론 개미도 전쟁을 하는 동물이지만. 이 전쟁은 외교가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그런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로 독재자들이죠. 또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요, 군인보다는 민간인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히틀러, 김일성도 그 군인답지도 않은 마적단 비슷한 그런 자들, 김정은, 이런 인간들이 위험합니다. 전쟁을 해본 사람은, 군인들은 전쟁의 참혹함을 압니다. 전쟁을 피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 인류 역사상에 있었던 수많은 전쟁 중에서 제일 큰 전쟁은 뭐냐 하면 2차 세계대전이죠. 그럼 2차 세계대전 중에서도 가장 큰 전쟁은 어디였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쪽 입장을 우리가 서서 그쪽에서 나온 영화도 많이 보고, 밴드 오브 브라더스 같은 영화도 보고, 노르만디 상륙작전 영화를 많이 보니까 주전장은 미국, 영국 때 독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은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독소 전쟁입니다. 독일과 소련 사이의 전쟁입니다. 여기서 동원된 병력 수와 죽고 다친 사람 수, 그리고 그 뒤에 역사에 미친 영향을 보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은 독소 전쟁입니다. 독일 소련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1941년 6월 22일 독일군이 약 300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100개 사단 이상을 동원해가지고 소련을 침공한 데서 일어났는데, 이 암호명이 이 바바로사였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중에 바바로사라는 별명을 가진 프리드리히 1세가 있었습니다. 바바로사는 붉은 수염이라는 뜻입니다. 양쪽 병력이 많을 때는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양쪽 전사자는 3000만 명에 달했습니다. 민간인까지 포함했습니다. 그 중에 2000만 명은 소련입니다. 소련이 2차 세계대전 때 인명피해가 제일 컸습니다. 2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천만 명은 독일과 동맹국 군인 및 민간인들이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체 전사자는 군인 민간인들을 합쳐서 약 7천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그 중에 7분의 3, 3천만 명이 이 동부전선에서 죽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인명 손실이 큰 것은 병력이 워낙 많이 동원된 것도 있고, 또 하나 독일과 소련이 각각 이 악마적 이념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념 전쟁이었습니다. 독일은 아리안 우월주의, 유대인들 말살 정책, 소련은 공산주의, 계급 투쟁론. 그러니까 두 악마적 이념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를 인간적으로 대우한다, 민간인들을 군인과 달리 본다, 이런 거 없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말살 대상으로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하니까 이렇게 많이 죽은 겁니다. 민간인들도 적으로 간주하고 포로도 예사로 죽이고, 소련 영토에서는 독일군이, 독일 영토에서는 소련군이 학살, 강간, 약탈을 자행을 했습니다. 이 복수심에 불타는, 또 이념적으로 상대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 이런 사람들끼리 부딪혔으니까, 또 막강한 군사력과, 또 독일, 소련은 역사적으로 다 군사 강국입니다.
병영 국가입니다. 이 두 나라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죽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보수파는 스탈린과 히틀러는 구별이 안 되는 똑같은 악당이니까 어느 한쪽 편을 들지 말고 양쪽이 싸워서 힘이 빠졌을 때 그 사람을 치면은 쉽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이 개입하지 말자 하는 주장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트루먼은 그렇게 생각을 했으나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대통령이니까 공개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공화당 후보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은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을 하니까 미국이 중립으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전하고 독일과도 같이 독일을 상대로 또 싸우게 된 것이죠. 레닌그라드가 900일간 독일군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120만 명이 죽었습니다. 주로 굶어 죽었습니다. 이 기습 공격을 받은 소련군은 개전 4개월 만에 400만 명이 전사, 부상,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망하는 게 맞는데 워낙 소련이 공산주의에 의해서 조직화되어 있었고 스탈린이 끈질긴 저항을 하고 또 러시아란 나라가 이 종심이 깊은 나라가 되어가지고 후퇴할 후방이 있고 무엇보다도 겨울이 다가오고 해서 살았습니다. 소련이 살아난 것은 비와 눈 그리고 T-34 전차 때문이다. 전차 덕분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니까 길이 진창이 되고 그러니까 탱크가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12월에 들어와서는 혹한이 왔는데 그때 독일군은 겨울이 오기 전에 무너뜨릴 수 있다 해가지고 방한복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총 맞아 죽는 사람보다 더 많이 동상에 걸려가지고 전투력을 상실하고 했답니다. T-34 전차는 이게 장비가 아주 간단하고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전차입니다. 이게 스탈린을 살렸습니다. T-34 전차가 대량 제작되는 바람에 독일군의 정격전을 저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가장 유명한 무기가 T-34. 2차 세계대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무기 하나를 들으라면 보통 T-34 전차를 듭니다. 6.25 때도 T-34 전차를 몰고 북한군이 남침했습니다. 소련군을 도운 것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그때 독일과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 소련과는 또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도 소련이 독일군의 기습을 받아서 거의 멸망 직전으로 갔을 때 만약 일본이 관동군을 가지고 만주에서 북상해서 소련의 등 뒤에 비수를 꽂았다 하면 아마 소련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 북진 정책을 포기하고 남진 정책을 펴가지고 1941년 12월 7일에 진주만 기습을 함으로써 소련을 살려준 겁니다. 소련 간첩을 통해서 일본군이 소련을 치지 않고 남쪽으로 간다 하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이 관동군을 견제하기 위해서 배치했던 50만 명을 긴급하게 이 모스크바 쪽으로 돌려가지고 마지막 작전에서 독일군의 공세를 저지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정보 하나가 50만 명의 소련군을 독일군 타격으로 돌리게 했다. 정보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1943년 초에 스탈린그라드에서 독일군이 항복을 합니다. 여기서 제6군은
독일 제6군 30만 명이 소련군의 포위작전에 걸려가지고 항복하고 뭐 다 죽고 했습니다. 스탈린그라드는 점령을 했지만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스탈린그라드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독일군이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스탈린그라드에서는 건물 하나를 쌓기 위해서 1층은 독일군, 2층은 소련군이 점령한 상태에서 서로 싸우는 이런 치열한 시가전을 했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독일군이 2차 세계대전 시작되고 나서 처음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2차 세계대전의 향방을 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되어집니다. 그해 여름 쿠르스크라는 데서 사상 최대 규모의 탱크전이 벌어졌는데 여기서도 독일이 밀렸습니다. 그 뒤부터는 소련이 2년 동안 계속 독일을 향해서 천천히 진격을 합니다. 한 번도 이 흐름을 독일군이 역전시키지 못합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한 번 주도권이 넘어가면은 다시 빼앗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때 연합군이 1944년 6월에 연합군이 노르만디에 상륙을 합니다. 독일군은 본격적으로 양면 공격을 받게 됐습니다. 서부전선, 동부전선. 그랬을 때도 독일군은 전 병력의 70%를 동부전선, 즉 소련군과의 싸움에 배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30%가 영국, 미국, 연합군과 싸우는 병력 배치였습니다. 7대 3이었습니다. 7대 3. 이렇게 해서 2차 세계대전의 주전장은 독소전장인데, 독소전장이니까 주로 지금 소련군은 우크라이나를 회복한 다음에는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그리고 결국 1945년 4월에는 베를린으로 들어오죠. 베를린 지하 벙커에서 히틀러가 애인인 에바 브라운하고 결혼한 다음 날 자살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세계대전에서 유럽 전쟁 부분이 끝나죠. 나머지는 태평양 전쟁에서 45년 8월 8일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를 공격하고 8월 6일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8월 15일 날 항복을 하게 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이 최종적으로 끝납니다. 소련이 독일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희생을 많이 했다. 이것과 한국의 운명이 직결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련이 유라시아 대륙의 패권 국가로 등장을 했습니다. 더구나 8월 8일에 일본에 선전포고하고 8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만주에 있던 일본 관동군을 무찌르면서 일부 부대는 북한 지역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원자폭탄이 떨어졌죠. 만약 원폭 사용이 한 일주일 늦었다고 그러면은 소련군은 부산까지 왔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김정은 치하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8월 12일 무렵에 일본이 항복하겠다는 통보를 해오니까 미국이 한반도에서는 일본군의 항복을 어디서 받느냐 하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가운데 38선이 있으니까 38선을 경계로 해가지고 38선 북쪽은 소련, 남쪽은 미군이 진주해가지고 각각 일본군의 항복을 받아내자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 그렇게 합의를 해서 소련한테 던졌더니 스탈린이 금방 오케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소련군이 밀고 내려가서
부산까지 간단하게 올 수가 있었습니다. 미군은 오키나와에 있었어요. 그런데 스탈린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반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러일 전쟁 때 그렇게 잘 싸우던 이 일본을 이 기회에 완전히 소련의 영향권 안에 둬야 되겠다. 그래서 한반도에서는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일본에서는 홋카이도 정도는 소련이 관리하는 분할 관리 이것을 꿈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양보를 한 게 바로 한반도에서 양보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해서 일본을 소련과 함께 공동으로 관리하자 했을 때 미국이 그걸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1945년 9월 스탈린은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 사령관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북한 지역의 38도선 이북의 북한 지역에 사회주의 정권을 세운다 하는 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남북이 분단됩니다. 남북 분단에는 미국 책임이 없습니다. 소련의 책임입니다. 38도선은 국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국경으로 만든 자가 스탈린입니다. 북한에 공산 정권을 세운다 하는 결정을 한 거죠. 그때 미국은 남한에 민주정부를 세운다는 계산이 없었습니다. 한반도 전체에서 통일정부를 세운다 하는 목표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먼저 공산정권을 세우니까 38도선 남쪽에서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이승만 대통령이 하기 시작했죠. 이 좌익들은 그 이야기 했다고 이승만을 말하자면 분단 책임자로 이렇게 몰고 가고 하는 그런 덮으시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독소전쟁, 세계 최대 규모의 독소전쟁이 한반도의 운명도 결정을 했다. 이게 전쟁을 연구를 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전쟁은 저 먼 데서 일어난 전쟁. 1942년 6월 22일 히틀러가 스탈린을 친 바바로사 작전이 한반도의 오늘의 한국인의 삶에도 거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전쟁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